어린이날 휴일 효과가 반영되면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들쭉날쭉한 상황이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지금 상황은 여전히 계속 한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500명대 후반을 보인 이유는 전날이 어린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효과, 그러니까 진단검사 건수가 줄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러니까 주말이나 휴일을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분명히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그 요일을 보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규모가 지금 꽤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500명이라는 수치만 놓고 봐서는 준 것 같지만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모임이 늘다 보니 무엇보다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가장 5월 하면 대표적으로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말이 어버이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을 찾아뵈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위험한 상황까지 발전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비율이 적은데 지금 오늘 방역 당국에서 지금 브리핑한 자료에 따라서도 실제로 70대 이상에서의 치사율이 5.84%고 80% 이상에서는 18%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만약에 부모님께서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시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될 경우에는 특히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 어버이날엔 특히나 방역 수칙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최근 2주 사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 차단은 딱히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다른 기존 바이러스,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처럼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전파력이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기 때문에 쉽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최근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울산 지역인데 예.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뭐 대도시,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 쪽으로도 꽤 확산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 당국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 같은 경우에 특별 방역 주간해서 2주 더 연장을 하는 지금 상황이고 방역 수칙을 지금 거리두기를 2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대구나 부산 쪽으로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됐다라고 그러면 조만간에 한두 달 후에는 이러한 징후들이 분명히 겉으로 드러날 거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확산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서 더 무서운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울산 지역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이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을까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 방역 주간 2주 더 연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실효성의 여부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재의 방역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많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이 잘 진행이 돼도 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하게 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일단 백신 접종을 해서 더 이상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집단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집단 면역 형성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가지고 면역은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추가적인 어떤 감염들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사한 케이스가 독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이주에 의해서 감염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이 어떤 병원성을 크게 높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집단 면역 형성이 되면 치사율을 크게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께 공존해 나가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물학적인 진화의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집단 면역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자, 다음은 백신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캐나다가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했습니다. 미국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청소년 접종이 언제쯤으로 가능할까요? 국내는 일단 뭐 해외에서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불승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해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승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각국에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그걸 불승인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승인 불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공급, 도입 물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현재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화이자 백신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도 충분치 않은 양이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승인이 된 백신의 도입 물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량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면제되면 그 백신 공급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앞서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실제로 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해준다고 해도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예.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진통을 다 이기고 나서 실제로 면제를 해준다라고 해도 각 제약사가 바로 한두 달 후에 그 해당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그 해당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면제를 해준다고 해서 그 다른 제약사에서 그 해당 백신을 생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위탁 생산 형태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니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곳에서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 달 새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만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건데요. 이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신뢰성이 떨어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부작용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신 분들이 인정을 못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용성을 떨어뜨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백신 보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연관성이 인정이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만일 내가 백신을 맞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만 있다라고 하면 국가가 나를 보상을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성의 한 부분인데, 예. 이러한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만 국내에서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얀센은 차치하고 일단은 얀센 백신도 조만간 들어올 테고, 노바백스 그리고 기타 다른 백신 형태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 네. 이로써, 그러니까 모더나도 아직까지 국내 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보다 더 높은 백신들이 국내로 도입이 돼서 접종이 이루어지면 지금 상태의 수용성은 더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